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구속영장 제대로 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가장 급하고 절박하게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으신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입니다. 막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요,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야, 나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유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변에 숨기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은 더 깜짝 놀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떤 것 때문에 무슨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멘붕에 빠지셔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제대로 꺾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소한 이것만큼은 알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가지고요, 그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엇인가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 기준, 요건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영장을 꺾는 방법들은 그 요건들을 갖다가 피해가는 방법들,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바로 구속영장 제대로 꺾는 방법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많은 형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범인들, 피의자들을 체포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체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님 또는 검사님께서 어떤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체포영장이다 그러면서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두 번째, 범죄를 막 저지른 사람이 막 피를 묻혀가면서 도망갑니다. 가가지고 쫓아가서 잡습니다. 현행범 체포. 세 번째는요, 형사분들께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요, 지명수배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가서 잡아야겠죠? 긴급 체포. 이 세 가지 체포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법관을 면전에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법관을 면전에서 직접 만나서 체포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가 길어야 7일에서 10일, 보통은 48시간 이내에 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풀어주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이 바로 드러났죠.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두 가지. 첫 번째, 구속은 반드시 법관 면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을 만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구속이 되면요, 체포와는 다르게 그 기간 자체가 뭐 7일에서 10일이나 뭐 48시간 이내가 아니고요, 최소한 2달 정도는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와 구속 가운데 어느 게 더 힘이 세고 어느 게 더 인권에 반합니까? 당연히 힘이 세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들이 바로 구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구속을 할 때에는 법관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면을 한 상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개요에 맞춰 가지고 해결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은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범죄의 상당성.
좀 범인인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황들은 있어야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깰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그냥 범인 같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수사기관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요건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되는 것들이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들을 갖다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발부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 아니 이 정도인데 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라고 좀 의아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요건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요건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아니면 저 사람 좀 봐줘야 되는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인데, 이런 일반적인 기준만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요건들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소명을 할 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당신의 태도입니다.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요, 법관을 당신이 바라본다는 거는요,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를 갖다가 법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나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에서 살고 있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며 증거인멸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범죄를 저질렀건 저지르지 않았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법관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태도가 첫 번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자체가 어디 도망갈 것 같지도 않고 증거인멸할 것 같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잡아 죽이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봤는데 범죄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충분히 엄격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중형을 선고할지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지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구속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들이 바로 구속영장 제대로 꺾는 법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범죄의 상당성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요, 당신을 일단 체포하거나 아니면 체포 직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추측을 해놓을 겁니다. 거기에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당신께서는 나름대로 소명 자료들을 제출을 하셨겠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법원에 대해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시는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죄가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불량스럽거나 반항하는 태도로 보이거나 너무 억지 주장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참고인을 찾아가가지고 해코지 할 수도 있겠는데,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들을 상당히 더 높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범죄 상당성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만큼의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범죄 상당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치열하게 다투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 상당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그 조사를 받거나 어떤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떤 자료들을 반박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을 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점들을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방법. 그리고 내가 구속이 돼버리게 된다 그러면 나 이런 방어 방법들이 제대로 활용되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엑셀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 자료, 회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가 알아보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찾아보고 해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꼭 구속만큼은 피해달라. 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셔야 됩니다. 범죄 상당성 부분에서는요, 수사기관에서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범죄 자체를 인정하시던 인정하지 않던지 간에. 그리고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들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수사기관에서 연락 오고 막 이러니까 한 며칠 동안 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연락도 안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판사님이 물어보십니다. 당신 어디에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의 주소지를 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찜질방이요, 어느 마늘방에 있다가요, 아니면 어느 PC방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한 두 가지를 읽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라는 것으로 바로 요건이 부합된다라는 것들로 오해를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동료들하고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요, 일정한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거기를 갑니다. 가끔 뭐 친구를 보려고 지방에 내려간 적도 있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간 적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네 집에서 며칠 머문 적은 있지만 저의 주거는 거기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할 때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상 어떤 뭐 고소를 당하시거나 뭐 수사를 받게 되셔가지고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되신 분들한테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그때 나 그때 강간한 거 아니잖아, 나 그때 살인한 거 아니잖아, 아니면은 내가 그때 사기친 거 아니잖아 라는 것들 확인받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말해줘.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오해받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증거 수집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실 때에는 음성이 녹취가 될 수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을 쓰십시오. 사실대로 말해줘. 사실은 이거잖아, 사실은 이거잖아, 너 그때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건데 너 왜 그렇게 기억을 해? 너가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말들 자체를 갖다 유도를 하십시오.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줘. 이게 사실이라고 말해줘. 경찰서에서 오면 이렇게 말해줘. 이런 식의 내용들은요, 그대로 수사기관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들이 명백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하실 때는요, 사실대로 말해줘라는 얘기를 꼭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핸드폰이 분실하거나 교체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의도를 하지 않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교체를 했다는 점에 대해 가지고 증거를 남겨놓으십시오.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재개통하시게 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카톡이나 문자에다가 나 이만저만 해가지고 분실해가지고 새로 개통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핸드폰을 갖다 일부러 분실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이라든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라는 요청들, 그런 요청들에 대해 가지고 날짜를 무작정 연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아예 안 받으시거나 통화조차도 안 되고 카톡에 답도 안 하신다 그러면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힘듭니다,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이거 하느라고 연락 못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아니면 녹취를 하셔가지고요, 분명히 그 증거들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체포가 된 다음에요, 당신 어디 주소지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소지에 있는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거기 없다던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그 사정들이 그 사람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과 제가 좀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 사람하고 연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짐도 그대로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소명하실 필요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범죄 상당성, 그리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금 요건들을 갖다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저희들이 형사사건들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요, 합의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곡점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돼버리게 된다 그러면 의외로 피해자분께서도 이렇게 큰일이었나?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 혹시 이 사람이 구속이 됐을 때 배째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있고요. 이 사람이 구속돼 버리게 된다 그러면 내 피해는 어떻게 회복이 되지?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요, 많은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요, 피해자분에게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진심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범죄의 중대성, 즉 그러니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이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합의한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찾아가지고 위해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절박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범죄의 중대성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 바로 윗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의 그동안의 범죄 경력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변호사들이 봤을 때 범죄 사실이 어떤 건가를 보기 이전에 바로 보이는 게, 이 사람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범 기간 중이라거나, 이 사람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거나, 이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이라거나, 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변호사는 눈이 캄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앞이 깜깜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 그리고 당신의 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당신의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에는요, 당신 혼자의 진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동료들, 가족들, 친척들 모든 분들께서 진심 어린 탄원서 형식으로 그 마음들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48시간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의 탄원서를 확보를 하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감시를 받겠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까지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제대로 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 전력이라고 하더라도요, 대개의 동종의 전력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고 공무집행이나 폭행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음주운전이나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당신께서 알코올 치료를 받았다라는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그 동종 범죄 전력에 있는 날로부터 현재까지 그 시점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알코올 치료 센터를 받는다거나 정신적인 심리센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재활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런 정황들에 대해 가지고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짧게 요약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거는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체포와는 달리 법관의 면전에서 법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의 엄격한 요건들을 보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다가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의 가능성, 이것들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신의 진심 어린 호소와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당신의 최소한의 소명 자료입니다. 그리고 범죄 상당성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요, 항상 거기에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범죄 상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방어권 보장의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들이 보다 영장을 꺾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